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금융의 조달 방법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조달 방법은 크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부분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통 줄여서 PF 금융이다.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는 리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의미를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모집한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하여 얻어진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만들면 원래 리츠의 구조도 복잡하지만 우리는 항상 단순하게 기본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죠. 자, 그러면서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증권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의 각종 투자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죠. 그럼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금융의 분류상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라고 종류를 외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니까 주식의 매입 대금, 주식 매입 대금이 주식을 발행한 부동산 투자 회사로 공급된다, 유입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전문 인력, 한마디로 전문가라고 하겠죠. 전문 인력들이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품이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첫 번째 투자자 입장을 살펴볼게요.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식을 돈을 주고 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 글자로 주주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차피 지분금융의 목적이 수익의 배당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배당 수익을 얻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주주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다 팔았을 때 주식의 매매 차익, 주식의 양도 차익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주주가 투자자가 곰돌이인데 그 주식을 한 주에 100원 주고 샀다. 나중에 100원 주고 산 주식을 150원 받고 팔았다. 그럼 한 주당 50원의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배당 수익은 물론이고 주식의 매매 차익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잘 보세요. 형태상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식 투자한 거거든요. 왜? 주식을 샀으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식의 투자는 투자 원금을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원금 보장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 결과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는 건 원금 회수 안 된다. 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왜? 본질이 주식 투자이다 보니까.
맞죠? 또한 여러분, 지금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잘 보세요. 주식 투자한 건 이해되시죠? 맞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얘는 직접 투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형태가 간접 투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 회사가 간접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활성화된다는 건 간접 투자 방식이 활성화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예전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어떤 활성화 또는 도입은 부동산 투자 방식이 직접 투자 방식에서 간접 투자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 적도 있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직접 투자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다는 건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예요. 상가나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직접 투자한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는 간접 투자인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직접 투자자들은 투자한 원금을 건지려면 부동산을 팔아야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직접 투자자들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당연히 경기 침체 시 직접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가 쉽지가 않아요. 원금 회수가 곤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간접 투자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식만 팔아도 원금을 건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 부동산을 거래해서 원금을 건지는 것보다는 주식을 팔아서 원금을 건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묶으면 어떤 말 나오냐면 경기 침체 시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말로 합하면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은 상가가 됐건 건물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부동산을 팔아야만 투자한 원금을 건질 수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식 투자니까 주식만 팔아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보다 주식 거래가 쉬우니까 투자 원금의 회수도 부동산 직접 투자자보다는 간접 투자자인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다. 투자 원금 회수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렇게 보실 것.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 원래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세 가지로 구분돼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 지금 분류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나누어지는데 일단 성격을 구분하면요. 자기는 실제로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체형 회사라고 얘기하죠. 이에 비해서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페이퍼 컴퍼니다, 서류상 회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형 회사이다 보니까 상근의 임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죠. 상근의 임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또 상근의 임직원이 존재하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건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에 비해서 위탁과 기업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회사가 없으니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에 임원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직원도 없고 임직원이 없죠. 임직원이 없으니까 투자 운영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요. 업무를 직접 할 수 없죠. 그러므로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에 투자 운용 업무를 맡긴다, 위탁한다.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도 마찬가지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도 명목형이에요. 실제로는 회사가 없어요. 임직원 고용 안 돼요. 그럼 임직원 없으니까 업무 수행 안 돼요. 그러니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체형 회사는 법인세가 감면이 안 돼요. 법인세가 감면이 안 되는데 위탁과 기업은 법인세가 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법 규정을 그렇게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초문을 한 수십 개 외우고 계셔야만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워낙 내용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다 외우나 하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외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만큼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보통 이제 프로젝트의 P와 파이낸싱의 F를 합해서 PF 금융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프로젝트의 P와 파이낸싱의 F, PF 금융 방식인데 일단 제목을 잘 보시면 좋아요. 프로젝트 나왔죠. 프로젝트. 근데 프로젝트란 말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파이낸싱. 이 파이낸싱이란 말 자체가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을 융통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양쪽을 묶으면 있는 그대로 제목 해석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또는 PF 금융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융통하는 금융수단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PF 금융이 일반적인 대출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돈을 빌리고자 할 때는 돈을 빌리는 차입자의 신용이 담보가 된다거나 또는 부동산 등의 물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PF 금융 방식은 사업주의 신용이 담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등의 물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이것이 담보가 아니면 무엇이 담보가 되느냐? 바로 프로젝트로부터, 즉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물론 이때 이 수익성, 이 말을 다르게
뭐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라고 말을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상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프로젝트 금융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프로젝트로부터, 즉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높기만 하다면 차입자의 신용이 부족하거나 물적 담보가 빈약할지라도 예상 수익만 높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수단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제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사업주가 있거든요. 자,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여기 이제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수행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업주가 있다. 보통 이제 영어로 스폰서라고 하거든요. 이 사업주가 있으면 특정한 개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가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프로젝트 회사. 그럼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자금을 모집해요. 그 개발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럼 어찌됐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수행하려면 목돈 필요하죠. 그럼 목돈을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 주체가 필요하겠죠. 누가 있을까요? 대출 기관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니까요. 복잡한 구조인데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구조 설명해 본들 알아듣기도 어렵고요. 알아들었다 한들 막상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이해가 되게끔 해주고 그 이해되는 선에서만큼만 문제 풀고 그보다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 그건 풀지 말란 뜻이에요. 어차피 이 문제 못 풀지 일부러 풀지 못하게 되는 문제니까 넘어가 주자고요. 우리가 아시겠죠? 너무 깊숙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요. 이때 프로젝트 회사는 성격상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SPC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다른 말로 특수법인을 설립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프로젝트 회사는 성격상 명목형 회사죠. 자, 명목형 실체형 회사가 아닙니다. 서류상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프로젝트 회사는 그 개발 사업이 즉 그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만 존속하기 때문에 한시적 회사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비록 이 프로젝트 회사를 사업주가 설립했지만 회사가 세워진 이후에는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다는 걸 독립적 관계라고 합니다. 독립적 관계. 자,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적 관계에 있다. 보통 그런 말을 쓰거든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럼 볼까요, 여러분? 일단 양쪽이 독립적이니까 만약 사업주가 망했어요.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됐어요. 그렇다 한들 독립적이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프로젝트에 영향 주지 못해요. 자,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무관한 관계라고 보니까. 오케이? 뒤집어서 프로젝트가 망한다 할지라도 사업주에게 영향 주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망해요. 근데 우리는 개론이잖아. 이론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영향 못 준다, 안 준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조심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영향 주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 회사가 대규모 프로젝트, 즉 개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 기관을 통해서 융통하는데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나 신용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담보로? 그 프로젝트부터 예상되는 수익성을 담보로, 예상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잘 봐요. 이렇게 사업주가 있고 프로젝트 회사가 있고 대출 기관이 있다고 할 때 지금 대출 기관으로부터 차입, 돈을 빌려온 건
프로젝트 회사입니까? 사업주입니까? 이 구조를 잘 보세요. 누가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렸냐고요? 회사가 빌렸어요. 회사가. 아시겠죠? 그래서 PF 금융 방식에서 차입의 주체, 그러니까 돈을 누가 빌렸냐? 차입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대출금은 프로젝트 회사가 돈을 빌린 거니까 채무 변제, 그 빚을 갚는 의무도 누구에게 있다? 프로젝트 회사가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 불이행, 빚을 못 갚는다 라고 했을 때 대출 기관이 사업주 찾아와서 야, 이 회사 만든 거 너잖아. 그러니 회사가 빚 못 갚는 거 네가 갚아 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비록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건 사업주인 게 맞지만 회사가 세워지고 나서는 서로 독립적 관계, 서로 무관한 관계라고 봐준다는 거예요. 서로 무관하다. 그러면 돈을 빌린 건 회사지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네가 빚 갚아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사업주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 그것을 예쁘게 포장하면 비소구 금융이다. 자, 사업주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소구 금융이다. 이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성,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상환 이루어지므로 제한 소구 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 우리 시험에서 야, 비소구가 무슨 뜻이냐? 제한 소구가 왜 그런 말 쓰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금융이나 제한 소구 금융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비소구가 무슨 뜻이고 제한 소구가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래요. 그럼 사업주의 빚이 아니죠. 그럼 사업주의 빚이 아니니까 사업주의 재무제표. 재무제표. 옛말로 하면은 회계장부. 그럼 재무제표의 부채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지 않게 자기 빚이 아닌데. 다시 한번 구조 잘 보세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건 프로젝트 회사인 거지 사업주가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사업주의 빚이 아니죠. 사업주의 빚이 아니니까 사업주의 재무제표, 우리말로 회계장부의 빚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두 번째, 또한 사업주 빚이 아니죠. 그럼 사업주에게 네가 빚 갚아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업주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 빚 갚을 의무가 없다. 이걸 비소구 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실 것. 그러니까 이 정도 구조만 알고 계시면 PF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문제 풀죠.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외우기만 하면 답과는 된 크게 지장이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 수업 가서 본 수업도 얘는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수업을 끝내놓고 몇 가지 외울 거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그 정도 공부하시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수업이 마무리되는 파트입니다. 자, PF 금융 방식이었고요.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 관리론, 마케팅론까지 합해가지고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대목이고요. 다른 파트에 비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틀린다. 가망이 없어요. 이 부분의 문제는 다른 부분의 문제보다 쉽다. 그러니까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합격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 6번의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자, 부동산 개발의 기초인데 여기서 지금 1, 2, 3번은요. 지금까지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동산 개발의 뜻이 이렇다는 지문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제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1번처럼 또 다른 출제자는 2번처럼 또 다른 출제자는 3번처럼 부동산 개발의 뜻이 이렇다고 기출에 출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걱정할 건 없어요. 이 어떤 의 부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걸 달달달 외울 수도 없는 거고 달달달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서 대충 부동산 개발의 뜻은 이렇겠구나, 이렇게 문장 나오는구나, 요 정도만 익혀두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가 된다는 조문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까지도 부동산 개발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만든 문제들이 한 두어 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기억합니다. 법률상 시공은 부동산 개발에서 제외가 되는데 문제에서 시공까지 포함한다 라는 문장 나오면 틀렸다, X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부동산 개발은 크게 협의의 개발, 광의 개발 나오는데, 즉 조성에 의한 개발과 건축에 의한 개량 구분하거든요. 근데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목 잘 볼게요. 조성과 건축이죠. 우리 보통 뉴스 같은 거 보면 택지 조성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맞죠? 택지 조성. 그래서 조성은요, 토지만 개발하는 걸 조성이라고 해요. 근데 건축은요, 말 그대로 땅 위에 건물 짓는 게 건축이잖아요. 맞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개발하는 게 건축에 의한 개량이고 토지만 개발하면 조성이다. 아시겠죠? 간략하게 의미만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토지만 개발한다, 조성. 건물까지 짓는다, 건축. 그 정도 구분하시면 되고요. 실제 잘 몰라도 문제풀이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 외관은 겉모습이죠. 겉모습. 겉모습에 따른 구분인데 일단 크게 유형적 개발, 무형적 개발, 복합적 개발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거 복습 좀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총론 얘기할 때 복합 개념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복합 개념. 근데 복합 개념은 다르게 말하면 복합적이란 말과 같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적 부동산은 같은 말이 되거든요. 더불어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복합 개념 이 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법, 경기 3대 측면을 고려하는 게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적이에요. 근데 지금 제목에 복합적 개발 나왔거든요. 그럼 복합적이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게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법률과 경제는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이고요. 기술은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유형적 측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을 합한다는 건 결국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모두 합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합적 개발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구분해 볼게요. 유형적 개발은 형태가 보여요. 예컨대 어느 땅을 개발한다고 포크레인으로 굴삭기로 땅 파고 있다. 그럼 눈에 보이잖아요. 저기 개발하나 보다.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유형적 개발이고 이것은 기술적 측면의 개발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에 비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다, 지목 바꾼다, 이렇게 법률적, 경제적 개발은 눈에 안 보여요. 토지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 지금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땅이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과 경제적 측면의 개발은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무형적 개발이죠. 그럼 무형적 개발은 법률 경제고 유형적 개발이 기술이면 유형과 무형 합하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 개발을 합했기 때문에 복합 개념이고 복합 개념을 다른 말로 복합적이라고 하므로 복합적 개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주체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의 주체는 제1섹터, 2섹터, 3섹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제1섹터가 공적 주체고 제2섹터가 민간 또는 사적 주체가 되겠죠. 또 제3섹터는 민간과 공공부문 결합. 한마디로 합하면 민관 합동이죠. 이것이 제3섹터인데 사실 이 부분도 원래는 부동산학 총론 때 배워야 됐던 부분이죠. 원래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있어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원래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로 구분됩니다. 이때 공적 주체는 당연히 제1섹터, 사적 주체가 제2섹터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또 제1섹터가 공적 주체니까 여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기업 등이 포함될 것이고 또 제2섹터, 사적 주체에는 개인, 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이 포함되겠죠. 또 제3섹터는 민관 합동이다. 그 정도만 구분하셔도 뭐 그냥 답 구하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일단은 내용에 앞서서 순서, 과정부터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을 보니까 앞글자 따서 구, 예, 부, 타, 금, 건, 마가 되죠. 구예, 부, 타, 금, 건, 마인데 구상 단계를 다른 말로 아이더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부, 타, 금, 건, 마라고 외워도 돼요. 자, 구예, 부, 타, 금, 건, 마와 아예, 부, 타, 금, 건, 마는 똑같은 암기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암기하냐면 여기서 주로 물어본 게 내용도 물어봤지만 주로 물어본 건 절차, 순서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부, 타, 금, 건, 마 또는 구예, 부, 타, 금, 건, 마의 순서로 이어진 보기가 답인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런 부동산 개발의 과정을 구분한 건 미국의 워포드 교수의 구분이죠. 워포드의 구분이다. 일단 구예, 부, 타, 금, 건, 마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본 수업 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 이 위험도 워포드 교수의 구분이거든요. 일단 종류부터 먼저 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식이거든요. 법적 위험,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이 나눠지기 때문에 법식입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암기법, 법시비, 법으로 시비를 가리자. 법시비예요. 근데 우리 아까 왜 투자론 얘기할 때도 투자의 위험 중에 법적 위험이 있었거든요. 개발론에도 법적 위험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법자가 붙었죠. 그럼 예쁘게 포장하면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험인데 그 법적 환경의 변화가 뭐냐? 구체적으로 법률의 개정, 정책, 제도, 규제의 변화 등으로 어떤 개발의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법적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법적 위험은 크게 사법적 측면과 공법적 측면의 위험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권 관계를 비롯한 사법적 측면과 지역 지구제를 비롯한 공법적 측면의 위험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실제 기출문제에서 앞뒤를 바꾼 적이 있어요. 예컨대 소유권 관계 등의 공법적 측면과 지역 지구제 등의 사법적 측면의 위험으로 구분된다 해서 틀리게 만든 적도 있거든요.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법적 위험에 대한 대표적인 대책이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의 구입이에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의 구입이 바로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이다.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두셔도 전혀 지장 없으십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 본 수업 때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가 시장 위험인데 말 그대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시장 위험이죠. 근데 그 시장의 불확실성의 가장 대표가 미분양이라든지 분양가가 하락하는 등의 위험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양되면 공실 늘어날 것이고 공실 늘면 그 개발사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 위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위험은 시장성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시장 분석을 먼저 보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는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장 분석이라고 답을 해 주시고요. 또 매매나 임대 가능성 분석이란 말 나오면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 시장성 분석을 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예컨대 자, 서울시 노원구가 있다. 노원구 상계동이 있다. 근데 상계동 일대에서 원룸이라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이에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상계동 일대의 원룸의 수요가 100인데 자, 수요는 100인데 공급은 50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수요 초과 또는 초과 수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초과 수요는 물건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상계동 일대는 원룸이 100개가 필요한데 구할 수 있는 건 50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50개만큼 원룸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계동 일대에 원룸을 공급하게 되면 그 원룸의 임대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할까요? 작다고 얘기할까요? 커지겠죠. 왜? 지금 수요 공급 분석했어요. 이게 무슨 분석이라고요? 시장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원룸이 크게 부족한 상태임을 알았대요. 그럼 당연히 상계동 일대의 원룸이라는 부동산의 임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특정 유형의 부동산의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걸 시장성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뭔가 남아돈다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그만큼 임대나 분양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맞죠? 다시 한번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이 물건이 남아도느냐 부족하느냐 이것을 알아야만 그만큼 그 물건이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분석의 순서상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장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시장 분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분석이고 시장 분석 뒤로 지니까 후행 분석이다. 이렇게 성격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시장 분석을 한 것을 그 시장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된다. 또는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내포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은 뭐만 좀 기억합니까? 두 가지만. 첫 번째, 수요 공급 분석 나왔다. 정답은 시장 분석. 매매 임대 가능성 나왔다. 정답은 시장성 분석. 두 번째,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장성 분석을 해야 되니까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 시장성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 요 정도만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보면 비용 위험 나와요. 근데 비용 위험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상식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장기 개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그 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물가 상승 발생한다, 인건비 올라간다, 자재값 상승한다, 뭐 이런 현상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또한 예상한 것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 그럼 그만큼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상식이거든요. 그게 비용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의 위험 중 비용 위험은요. 그 개발 사업 기간이 장기일수록 또 인플레율이 높아질수록
비용 위험은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근데 이런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이 바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그럼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 말이 뭐냐는 거죠. 일단 보세요. 여기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죠. 쉽게 말하면 시행사가 개발업자일 거고 시공사는 건설업자, 뭐 건축업체가 되겠죠. 자, 편의상 시행사를 곰돌이, 자, 곰돌이라고 얘기할게요. 곰돌이, 시공사를 웅녀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곰돌이와 웅녀. 그럼 곰돌이가 웅녀한테 처음에 이 계약을 맺으면서 웅녀 씨도 알다시피 우리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장기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웅녀 씨 나는요, 최대 100억까지는 지급을 보증할게요. 지급을 보장해 드릴게요. 다만 100억을 초과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웅녀 씨가 감수하세요. 라는 계약을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시행사인 곰돌이 입장에선 아무리 개발 비용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최대 100억까지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용 부담은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두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시공사인 웅녀 입장에서 자기도 돈을 벌려고 이 건설 계약을 맺는 건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돈을 벌기는커녕 내 돈마저 까먹지 않겠는가, 이런 위험이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 단가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계약 단가를 높이게 되니까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완성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웅녀가 계약 단가를 높이려고 했더니, 자, 계약 단가를 올리려고 했더니 곰돌이가 웅녀 씨 넣으시면 안 되죠. 그 계약 단가 높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계약 못해요 그러면. 이랬대요. 그랬더니 계약을 따야 되는 웅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단가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었대요. 그런데 남는 떡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 자재값 떼먹는 거예요. 100원 쓸 거 500원짜리, 50원짜리 쓰고 50원짜리 쓸 거 10원짜리, 20원짜리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이 되죠. 누가 구분했다고요? 미국의 워포드 교수가. 그런데 법적 위험은 말 그대로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험이죠. 그럼 법적 환경의 변화가 뭘까요? 법률의 개정, 정책, 제도, 규제의 변화로 인한 위험이고요. 이때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의 구입이에요. 그리고 법적 위험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위험으로 구분된다는 거 반드시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시장 위험이 있었죠. 그럼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시장 위험인 거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감소가 가능하다고 배우셨어요. 차이점 뭐라고요? 수요 공급 분석,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 분석이고, 매매 임대 가능성 나오면 시장성 분석이 답이고, 두 번째 차이점,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장성 분석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 시장성 분석이 후행 분석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실 것.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 비용 위험은 인플레율,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사업 기간이 길수록 비용 위험 커지는 건 상식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 뭐라고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에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체결 하면 비용 위험은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두 가지 문제가 뭐라고요? 계약 단가가 상승하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사업 완공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 두 번째 부실 공사의 우려가 커진다는 단점,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분석의 체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간도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